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중해 문명의 탄생, 고대 그리스 문명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중해 문명의 탄생을 얘기할 때, 뭐, 사실상 미케네 문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그 이전 시기에 페니키아 문명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문명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지중해 문명의 탄생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테마는 고대 그리스를 로 한정해서 수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제 아테네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이 민주화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도 있고 같은 뜻으로 대의제민주주의도 있고 아주 여러 민주주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토대와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노고가 필요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달성되었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폴리스 사이의 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몰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성격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리스 철학까지 자연 철학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될 것 같아서 일단 뺐어요. 다음 주에 그리스 철학 그리고 아울러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서융합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앞부분에 한번 넣어서 여러분과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강의를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개요는요, 고대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죠. 이 아테네가 처음에는 왕정에서 귀족정에서 사실상 귀족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고요. 여러 개혁을 통해서 서서히 민주화 과정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고대 그리스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민주정 하면 아테네의 일본 민주정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민주정이 뭘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적 상황이 다른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현대 이번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 그렇죠. 여기는 제가 잘못, 여기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자, 민주정 하면 아테네 무슨 민주정이라고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직접 민주정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통치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 거고요. 2번은 뭘까요?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죠. 국민의 대표를 인구수에 따라서 뽑아가지고 이제 국회로 보내거나 청와대로 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수가 작아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고요. 유권자가 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3,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민주정을 하기 위해선 한 곳에 모여야지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모이죠?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 광장이란 말은 요새 안 쓰죠. 여의도 공원에서요. 그러면 어디서 모이죠? 모일 곳이 없어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모두 모여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한 명 한 명씩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사실상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10만도 사실은 많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한 8천에서 4, 5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이성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두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에 행사하고 발언을 하는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구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처럼 인구수가 몇백만, 심지어는 몇천만, 심지어는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상 말이 민주주의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사이에는 큰 골이, 너무나 깊은 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낸 문제였어요. 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폴리스라는, 그리고 그리스 반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방에서 그리스에 등장한 그리스인은 도리아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력에 뛰어났죠.
자, 이게 말이죠. 그래요. 이 도리아족은 크레타 섬에 무슨 문명을 파괴하고 무슨 해의 섬들을 징검다리처럼 건너가서 맞은편 해안인 소아시아 해안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펼쳤고 3번 해를 그리스인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해상민족이라는 게 딱 드러나네요. 바다를 징검다리처럼 활용해서 소아시아,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나톨리아 반도로까지 바다를 이용해서 진출했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도리아족은 분명 해상 세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번 문명을 파괴했다고 하네요. 이번 문명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미케네 문명입니다. 근데 그 미케네 문명, 청동기 문명을 파괴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본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시 말하면 고도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리아족이 청동기 문명에 기반한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무슨 해일까요? 그래요.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 발칸 반도의 면에 있는 에게해죠. 거기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도해처럼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많은 섬들을 징검다리처럼 건너가서 맞은편 해안인 소아시아 해안, 다시 말하면 아나톨리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떨쳤고, 이 에게해를 그리스인의 바다로 만들었죠. 이 무렵 그리스인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도시국가의 뼈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요, 평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대한 통일국가를 이루기에는 알맞지 않았죠. 그래요. 평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구릉성 산지로 계속 연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나 목축업만 가지고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이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산으로 에어싸인 지역마다 많은 작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변호가면서 보시겠지만 산으로 에어싸인 평야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고속도로 변에 그냥 멍하니 창가를 멀리 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고 이 반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산으로 에어싸인 지역마다 평야지대가 있는 경우 많은 작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군장국가라는 형태로 많은 소국들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나라들을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앞에 정답이 있죠. 폴리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폴리스의 면적은 좁았고 인구도 보통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폴리스는 대체로 성벽으로 에워싼 시가지와 그 바깥쪽에 전원으로, 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농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폴리스 상호 간에는 전쟁이 그칠 새가 없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시가지는 수비하기에 좋은 언덕 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 언덕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폴리스의 수호신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아래에는 모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고라죠. 한때 다음 커뮤니케이션인가요? 거기서 아고라라는 게 있었어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없어졌죠? 작년에 없어졌던 거죠. 많은 논객들이 여기서 말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던 공간이었죠. 물론 글이지만 여하튼 그게 기억이 나네요. 이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폴리스의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정치 집회와 재판, 그리고 상거래와 시민 간의 사교 활동이 영위되던 곳입니다. 이리하여 폴리스는 밖에서는 자유를, 안에서는 시민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치체제로 번영하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의 민주정치도 처음부터 행해진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테네 지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민주주의라는 말의 데모크라시의 어원은요,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데모스를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직접적인 어원은 다수입니다. 다수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국민, 어떤 사람들은 민중, 어떤 사람들은 인민이라고 번역할 뿐이지 원래 뜻은 다수입니다. 자, 이를 뜻하는 크라티아, 크라시는 사실상 지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의 합성어가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최초의 민주주의는 바로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 뒤에서 이제 스파르타를 얘기를 하겠지만, 스파르타도 사실상 20세 이상의 남성이면 누구나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민회가 구성이 되고 뭐 그랬죠.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지만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스파르타는 빠지는지 그 이유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작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시민들이 직접 모여 나랏일을 결정하는 게 가능했죠. 여기서 조건은 작은 도시국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구수가 1000만이 넘어갔다면
아니 뭐 너무 크다. 인구수가 100만이 넘어갔다면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나랏일을 결정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작은 도시국가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뭐로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만의 얘기고요. 뭘까요? 시민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만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랏일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는 군대에 갔다 온 성인 남성만의 얘기가 됩니다. 여자나 외국인이나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죠. 어때요? 뭐 공정하지 않죠. 뭐, 뭐 외국인이나 노예는 뭐 그렇다 치지만 왜 여자가 빠져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질 거예요. 뭐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랬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이 수준밖에 안 됐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이겠죠.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랏일을 맡길 사람을 추첨을 통해 뽑거나 서로 돌아가면서 나랏일을 맡겼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뭐 공무원, 공직, 재판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추첨으로 뽑거나 돌아가면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단 예외도 있었어요. 모모만큼은 전문성 때문에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국방위원들만큼은 전문성 때문에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령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3군이 있죠. 3군, 1군, 2군, 3군 사령관 급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은 군사 전문성 때문에 연임이 가능했고 이 국방위원장인 페리클레스는 20년 이상 국방위원장직을 독식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게 또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자, 먼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웬 중장부부용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들이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원전 7세기 말에 이 중장부부용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국가 초기에는 귀족계급이 중심이 된 모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으나 귀족계급이 나오면 대부분 중세 봉건 기사가 생각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도 귀족계급이 중심이 된 기사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죠. 이 말을 타고 싸우는데 예법을 중시 여겼고 나중에
한 단계 더 발전돼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전차를 이용해서 전투를 할 때도 역시 귀족 계급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중장보병이, 이들이는 중장보병이죠. 전투의 중심이 되어 승패를 좌우하게 되면서 시민 계급의 위상이 커지게 됩니다. 이들을 모못이라 한 이유는, 자, 무엇일까요? 그래요. 중장보병이라 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동제 투구와 갑옷, 정강이 바지를 착용하고 방패와 창을 들고서 가로 세로 10줄 정도의 두터운 밀집 대형을 이루어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장보병이라는 것은 중무장을 했다는 뜻이죠. 청동제 투구와 갑옷, 정강이 바지, 되게 무거웠겠네요. 여하튼 거기다가 방패와 창을 들고 가로 세로 10줄 정도의 두터운 밀집 대형을 이룬 채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장보병의 중무장 비용은 대부분 자비 부담이었다는 점이에요. 스스로 이 병기를 마련을 해서 군대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군량미도 본인이 지참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지 않고서는 군대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중무장 비용이 자가 부담이 되면서 사실상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에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더욱이나 이 중장보병의 밀집 대형 전술은 영웅보다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진퇴할 수 있는 긴밀한 협동력과 공고한 단결력을 요구하여 사실상 다수의 어떤 사람들은 국민, 어떤 사람들은 민중, 어떤 사람들은 인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시대가 도래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아테네 민주화 과정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아테네 민주화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의 개혁에 의해 2번의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은 뭐고 2번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아테네의 사회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변화 때문에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의 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아테네는 기원전 7세기에 왕정에서 시작되었으나 전투에서 귀족의 영향력이 커지자 귀족정이 되었죠. 그 후 아테네가 중개 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달하자 중산층이 나타났고, 이들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군비를 마련해 중장보병이 되자 정치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가 시위로 번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번 정치가 나타났던 것이죠. 1번의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2번은 풀리겠네요. 자,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각 신문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대에서 맡는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죠? 재산 정도예요. 자, 돈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거를 흔히 금권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아, 금, 권. 권리할 때 권자입니다. 뭐 이런 정치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7월 혁명이 불란서에서 1930년 7월 혁명이 발발하고 나서 민주정이 되는데 재산 정도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시민과 재산권에 따라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동시민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사회를 투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7월 혁명 때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란서 주식회사에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온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만 정도가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재산 정도에 따라 혹은 소득세를 낸 액수에 따라 시민을 몇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통 돈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금권 정치라고 하고요. 이 1번은 솔론의 개혁입니다. 솔론이라는 입법자가 나타나서 이 아테네가 중개 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달하면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들이 또 자기 비용으로 군비를 마련해서 중장비 비용이 되고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시위가 격화되면서 그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솔론의 개혁이었고 그 내용은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각 시민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대에서의 역할 이 4등급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군함에 노를 젓는 일이에요. 보통 군함을 갤리라고 하죠. 우리가 갤리와 관련된 용어에서는 대부분 노예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4등급 시민에게 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조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인구수는 늘렸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이었다 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독재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재 정치를 이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기 민주이라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수가 더 맞아요. 여하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재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하죠? 기원전 6세기 중엽 트라토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 이름만 나오면 혓바닥이 꼬여요. 페이시스 트라토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참주를 자칭하며 독재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변모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형태가 사실상 이 독재 체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독재 체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대부분 귀족정에서 혹은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변모하는
가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많은 폴리스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동이 일어난 시기로 그 결과 귀족과 평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경제적, 사회적 변동, 다시 말하면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발언권을 달라는 요구가 격화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귀족 세력과 그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는 평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던 시기죠. 이 참주는요, 대개 귀족 출신으로 사실상 이것은 그 다수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그거를 안을 까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네요. 들여다보면, 그 까부분은 지우시고요. 들여다보면 귀족 상호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포퓰리즘과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하여 비합법적으로 독재적 지위에 오르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이 독재 시기는 이상하리 많지 경제적으로 발전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독재 체제라고 한다면, 전체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히틀러죠. 아주 극좌 노선을 걸었던, 여러분들이 히틀러 하면 극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극좌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국가 사회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를 목표로 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자신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극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 혹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거,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민족주의 이런 요소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극우로 오해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취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본가들과 끝까지 싸워가면서도 위생조건 개선을 위해서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치들이에요. 사실은 나치 시대는 뿔 달린 사람들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아주 자유로운 사회였어요. 개인주의도 아주 강했고, 예를 들자면 요새도 많이 보이는데, 요새 날씨가 아주 좋으니까 이제 오토바이 끌고 부릉부릉 거리면서 막 달리는 폭주족이 있잖아요. 이미 나치 시기에 폭주족들이 있었고, 재즈 카페라든지 이런 거, 아주 자유로운,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정치보다는 개인적인 즐거움이 더 소중한 그런 시기가 이 나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사실상 정치적 무관심이
결국은 나치 체제를 부른 거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죠. 요 근래 생활사 연구라든지 일반 생활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동호회 활동, 뭐 조기 축구회 활동,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논문들을 보니까 이 독일에서 얼마나 이 나치 시대에 사람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민들이 여하튼 정치에 무관심 하면 그 결과는 사실상 이 나치 체제를 들이는 것과 같다. 항상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된다. 뭐 이런 논문들이 많이 요새 독일에서 나오더군요. 그래요. 아니 아테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또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뭐 물론 그래요. 물론 여기서 그냥 비합법적이라고 했지만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독재 지위에 올랐죠. 그래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뭐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해지기 위해서 서서히 뭐 갈 건 갈고 고칠 건 고치고 수선해서 그러다 보면 좋은 민주주의가 나타나겠죠. 그래요. 자, 참주 시대의 많은 폴리스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참주정 시기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전, 수도, 항구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는 솔론의 개혁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의 개혁일까요? 그것을 묻는 얘기네요. 자, 한번 볼까요?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아테네 부족 단위를 해체하고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인위적인 행정개혁을 말합니다. 이 개혁의 본질은 지연과 학연과 학연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는 아니에요.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아테네의 부족 단위를 해체하고 그것을 일단 해체한 뒤에 인위적인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상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개혁이 골자죠. 아테네가 이렇게 있었어요. 해안가인 이쪽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쪽은 농업, 이쪽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어업인과 농민과 어민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이쪽의 이익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쪽과 이쪽, 다시 말하면 해안 혹은 또 산골 혹은 농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상충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자신 지역의 대표자들을 이 아테네의 최고 자리에 올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끊임없는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이 아테네의 행정구역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이렇게 일단 그어 놓고 이것을 각 동으로 해서 인위적인 행정개혁을 함으로써 혈연과 지연을 벗어난 민주정치의 기틀을 확립한 일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클레이스테네스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부족제 해체, 500인 평의의 설치, 이 500인 평의의 설치는 이 행정구역에서 대피자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모여서 일단 민회에 제출할 안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민회에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는, 어떻게 보면 뭐 상임위원회, 상원, 뭐 상원이라는 게 더 맞겠네요. 여하튼 그런 기구를 설치하였고, 이를 실시하여 참주의 등장을 예방하려 했으나 이는 정적의 숙청독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2번은 뭘까요? 클레이스테네스는 행정개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도편 추방제를 실시해서 참주의 등장을 예방하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 제도는 매년 1회씩 참주를 꿈꾸는 야심가의 이름을 도편에 새겨 투표하여 6,000표가 넘으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참주의 출연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죠. 하지만 여기서의 추방은요,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시효 기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정치적인 발언권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제도는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참주와는 관계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유배 보내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게 됩니다. 자,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앞서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도편 추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추방은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단지 10년 동안만, 시효 기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정치의 완성을 이룬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합니다. 아까 20년간 국방위원직을 독식했던 바로 그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하죠. 폴리스의 독립에 기여한 무슨 출신인 시민들로 구성된 모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뭘까요? 자, 폴리스의 독립에 기여한, 그러려면 군대에 가서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군요. 다시 말하면 중장보병 출신인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자,
대부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업이라는 게 존재하죠. 뭐 9시부터 7시까지 어디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뭐 물론 요새는 카드로 하겠네요.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식술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체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생업은 누가 하게 되죠? 노예가 하는 거죠. 그리고 수당은 이 수당 얘기는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수당을 지급해서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요, 특수직을 제외한 간직과 배심원직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공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무엇을 할 것인가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번 중간고사는 한번 여러분들께 역사를 요리하는 법을 한번 가르쳐 볼까. 그래서 그 요리법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오늘의 요리가 아니군요. 오늘의 역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 부분은요, 제가 메일로 학교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주제를 던져 드리겠어요. 한번 세 가지 주제를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를 푸는 맛에 이 장이 있는데 100개의 장 중에 여러분들께 적절히 안배해서 한 사람의 세 장씩 맞게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이 오늘의 요리를 메일로 수요일날 화요일에 보내면 좀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날 메일로 각각에게 세 가지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푸는 맛에 이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시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그 시대에 한번 맛을 느껴보라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는 의미에서 제시문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제시문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로 적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념 손질하기, 다시 말하면 음식 재료를 손질해야지 되겠죠. 역사를 푸는 맛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 용어들은 사실상 손질이 안 된 것들이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먹음직스러운 음식 재료로 만들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개념 손질하기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해시태그들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안정적인 글쓰기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개념 손질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해시태그에 여러 개념어들이 있는데요. 그 개념어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좀 출처를 밝혀주면서 해주시는 게 맞죠. 우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좀 출처를 반드시 적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솥에다가 손질한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요리를 해야지 되겠죠.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과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해시태그 위쪽에 문제들이 어떤 거는 한 문, 두 문제, 어떤 거는 세 문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과 핵심 질문과 연관지어 이야기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맛을 한번 음미하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감추려 보는 것이 이 리포트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두 가지 파일을 받을 생각이에요. 하나는 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양식이라고 해서 이 양식에 맞게끔, 그런데 요 용어는 그대로 쓰시는데 뭐 양식은 다르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요 쓰시고 문서 파일을 일단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셋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사실 발표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신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한 3분 정도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는 그런 두 개의 리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그런데 하나는 문서 파일, 또 하나는 음성 파일인데요. 그 문서 파일은 총 3개가 되겠죠. 3개, 아니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하나로 보내주시고요. 음성 파일도 뭐 한 주제에 대한 거니까 하나만 3분 정도 길이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발표를 스스로 해보는 녹음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와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아테네 지적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각각의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대표자 없이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죠.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생산활동은 모두 노예에게 전담시키고 수당을 지급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이 돈 문제가 있죠. 사실상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국민의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상이기도 하죠. 내가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중요하다. 현대인들께 이런 거를 요구한다면 객소리가 나는 얘기죠. 공동체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폴리스라는 구조는 결국은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간들이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완성을 이룬 시기를 앞서 얘기한 바대로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하죠. 이건 앞에서 했던 건데요. 제가 그래요. 요건 빼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파르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리스의 폴리스 가운데요. 아테네와 더불어 강력한 나라는 중에 하나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사실 스파르타 외에도 테베라든지 코린토스라든지 사실 많은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는 이유는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코린토스, 테베는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아테네와 유사했고 정치적으로도 아테네와 유사했어요. 여하튼 이는 도리아족의 스파르타인이 선주민인 아게아인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스파르타인은 선주민의 모반을 억누르고 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 모두가 마음도 몸도 강건해야 하였죠. 자, 스파르타인들이 선주민의 모반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인구수가 사실상 스파르타인이 훨씬 더 적었어요.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9대 1이었어요. 한 명에서 9명을 조율을 하려면 뭐 사실상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주민의 모반을 억누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몸도 마음도 강건해야 된다고 스파르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인 남자는 태어나면서 즉시 무슨 검사를 받아요? 그래요.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받는 거 있죠? 그래요. 신체 검사를, 신검을 받게 됩니다. 아니, 군인도 아닌데 신검을 태어나자마자 받는다고요? 예,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검 결과 몸이 튼튼한 아이는 양육되었으나 허약한 아이는 내다 버려졌죠.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이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내다 버려졌습니다. 뭐 내다 버린다는 게 결국은 죽인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 이렇게 선반된 아이는요 7살 때부터 나이에 따라 나뉘어져 공동생활을 하면서 무술과 경기 등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7살 때부터 그 소위 말하는 기숙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는 거죠. 20세가 되면 어엿한 병사로서 무엇이 주어졌고 30세가 되면 결혼하여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20세가 되면요 병사가 되잖아요. 국가를 보호하는 병사가 되면서 선거권이 주어졌고 여기서도 당연히 좀 그렇고 여기서도 남성만이 선거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다른 시민과 공동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먹는 급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취사병, 요새는 급식병이라고 그러던가. 뭐 여하튼 취사병은 이제 여성들이 담당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무슨 정책을 표방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금했으며 당연히 자급자족 정책을 표방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금했으며 외국인이 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슨 체제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군인으로 길러지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군국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군국주의 체제를 펴온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고의 육군을 가지게 되죠. 자, 페르시아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 반도는 600여 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진 소규모 국가들의 연합체였죠. 당시 그리스 반도의 맹주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 대제국에 비하면 그 규모란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 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죠. 소위 말하는 무슨 딱지만큼 밖에 안 된다 할 만큼
아주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페르시아 대제국과 싸워야 했죠. 자,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어떤 지역의 그리스 식민 도시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또 개소서에 따라서는 소아시아에, 뭐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식민 도시를 압박했죠. 여기서 이제 식민 도시란 말이 나오네요. 이 식민 도시라는 말을 들어보면 자치가 없을 거겠죠. 식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발칸반도 안에 있는 그리스 폴리스처럼 자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단, 이 도시들은 사실상 솔론의 개혁에서도 보셨다시피 4등급 시민들은 뭐 투표권도 없고 또 논하저해야 되고 군함에 논하저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주를 감행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특정 도시에 소아시아의 특정 도시에 그쪽 출신들이 많이 몰려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주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960년대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울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무작정 상경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 무작정 상경이 뭐죠? 그러면 아마 구구절절하게 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손에 뭐 서울로 올라오고 뭐 그런 거예요. 수업이 또 길어지고 있군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특정 도시에 특정 지역 폴리스 출신들이 모여 살면서 자치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주한 그 모국이 있겠죠. 그 모국의 식민 도시라고 불리는 것뿐이지 이거는 사실상 자유도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를 압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그건 뒤에 나오니까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싼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립이었죠. 페르시아가 도합 3차에 걸쳐 그리스를 침공했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어 페르시아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게 되고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면서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성장하고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활용해서 수당을 주게 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요. 페르시아가 폴리스 연합군과 치른 전쟁을 앞서 얘기한 바대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교역로를 확보하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과의 직거래를 원해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싶었죠. 그래야지만 에게해와 흑해와 지중해를 모두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폴리스의 식민 도시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모모의 그리스 식민 도시를 하나하나 접수해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요? 페르시아가요.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리스 식민 도시를 하나하나 접수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고 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전쟁 후에 아테네를 맹주로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무순의 연안에 200여 도시국가가 맺은 군사 동맹을 입니다. 이 델루스 동맹은요. 각 도시는 자발적으로 함선이나 군비를 납부해야 됐죠. 자, 이게 뭐겠죠? 그래요. 에게의 연안에 200여 도시국가가 맺은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점차 이 동맹을 좌우하여 그 기금을 아테네의 토목공사나 아테네 시민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유용하여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아니, 페르시아 막으라고 함선이랑 군비를 모금을 했더니 그 돈 가지고 아테네 토목공사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수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네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도시에 불만이 커지자 아테네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동맹국을 점차 예속하여 이때의 아테네를 무슨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테네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시민들은 뭐 다른 폴리스의 시민들도 시민으로서의 예우는 해줬죠. 그런데 이 아테네는 델루스 동맹이 결성되어 토목공사와 수당으로 그것을 유용하던 그 시기에는 돈을 내지 않는, 군함을 보내지 않는 폴리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과 함께 폴리스를 점령하면 그 폴리스 시민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이게 뭐죠? 정말 황당한 경우죠. 시민으로서가 아니고 같은 시민을 노예화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주위 다른 폴리스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쟤네들 가만 놔두다가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어. 노예가 뭐야? 말 못하는 벙어리들. 잠깐만요. 이것도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아테네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이 날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펠로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델로스 동맹을 지배하는 아테네가 횡포를 부려 도시국가들의 자치를 범하고 시민들을 노예화시키면서 위협을 했죠. 또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읽어보시고요. 이 밖에도 메가라 등 아테네에 불만을 품고 있는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코린토스, 메가라 등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회의를 열고 아테네와의 전쟁을 결의했고 스파르타를 부추겨 개전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자급자족적이고 해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국가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가 무리한 정책, 자유민들을 노예화시키고 또 이웃 나라들, 이웃 폴리스들을 점령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사실상 아테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회의를 열고 아테네와의 전쟁을 결의한 상태에서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의 스파르타를 부추겨 개전하게 유도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를 스파르타에 인도하고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가 뭐죠? 그래요. 함선이죠. 군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사실은 이 페리클레스가 원래는 농성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군력을 이용해서 단번에 스파르타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성전을 하고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이 패스트라는 얘기도 있고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패스트를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가 맞겠네요. 패스트가 발발하게 되고 페리클레스 자신이 패스트로 일찍 전쟁 중에 병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대부분의 경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우물물, 대부분 상수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물물을 길어서 먹게 되죠. 근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물물 관리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수인성 전염병들이 확 퍼지게 됩니다. 사실상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9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게 이 농성전의 가장 큰 위험한 점이에요. 여하튼 장성을 헐었으며 델로스 동맹을 해산하고 과두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패권을 잃은 아테네는 기울고 그 후로는 그리스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아니라 문화적 중심이 되었죠. 한편 스파르타는 패권을 장악하였으나 그것이 쇠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도시국가 간의 내전이 발발한 것이죠. 비슷비슷한 규모의 도시국가들 간의 내전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모모에게 치욕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테베에게 패하게 되죠. 곧이어 스파르타의 힘이 줄어들게 되자 펠로폰네소스 동맹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서로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끊임없는 내전은 고대 그리스 전체를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죠. 그래요.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저희 반이 90명이 넘었죠. 한 반에 90명이 넘었었어요. 그때가 70년대 뭐 여하튼 어, 저희는 90명이었는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120명이 또 수업받는 학교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오붓한 가운데서.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이름을 안 불렀죠. 1번부터 10번까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자, 9번 뭐하나? 번호로 불렸어요. 이게 무슨 군번도 아니고 재수번호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뭐 그땐 뭐 한 반에 90명이니까 그 많은 인원을 통솔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비슷비슷하게 한 90명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뭐 싸우고 뭐 그러죠. 덩치 큰 놈이랑 작은 놈이 싸우면 싸움이 일찍 끝나요. 대부분 큰 놈이 이기니까. 근데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죠? 피투성이가 되죠. 아주 그냥 뭐 진짜 피가 나와야지 끝나요. 그럴 정도로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참 불행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규모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끊임없는 내전은 고대 그리스 전체의 약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폴리스 체제의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은 처음에 고대 그리스가 나타났을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왕정에서 군주정, 귀족정, 군주정과 왕정 같은 말이죠. 아유, 왜 이러지? 왕정에서 귀족정, 귀족정에서 참주정, 독재체제, 금권정치, 독재체제, 참주정치, 그 다음에 행정개혁이 일어나면서 혈연과 지연을 해체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직접 민주화가 가능한 체제로 바뀌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로 해주실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제 강의는 성공한 거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 현대사회에서 더 유리할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면 좋겠죠. 근데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3,800만이나 되는 유권자들을 어디에 모아놓고 한때 뭐 전제민주주의 얘기가 있긴 했었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 가능할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선. 다음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고대 그리스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규모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끊임없는 내전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아까 이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요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잘 손질을 하시고 요리를 해서 맛까지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화요일까지 9월, 10월, 10월 14일 금요일까지 그 화요일까지 아니네요.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음성 파일과 문서 파일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메일은 좀 과제는 되도록 G메일로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아직도 네이버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반드시 되도록이면이면 뭐 보내도 된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G메일을 활용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역시 G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